이게 생각보다 많은 초기 탈모 환자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인데, 가렵거나 각질이 조금 늘고 기름이 평소보다 빨리 올라오고, 사실 이런 신호들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서 본인이 두피염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두피염 중에서도 지루성 두피염은 두피에 사는 균이 과하게 증식하게 되면서 생기는 염증이라 분명한 해결 도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써주면 두피가 편안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탈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루성 두피염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3가지 성분을 논문 근거를 바탕으로 비교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분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두피가 예민하거나 탈모가 걱정이 된다면 오늘 영상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피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에요.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피지 분비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처럼 생활 습관 때문에 악화되기도 하죠. 이때 피지를 먹고 사는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균이 과하게 늘어나면서 각질, 가려움, 열감과 함께 염증 반응을 보이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성장기가 짧아지는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결국 탈모 진행이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피가 뜨겁다, 정수리 냄새가 심하다, 유분이 평소보다 빨리 올라온다. 어쨌든 지루성 두피염은 기름을 덜 나오게 세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인인 곰팡이균 자체를 조절해주는 치료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항진균 샴푸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피염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길게 봤을 땐 탈모 개선에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항진균 샴푸를 찾아서 생활화, 습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성분은 케토코나졸이에요. 지루성 두피염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성분인데, 이건 단순히 오래 사용되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효과가 검증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케토코나졸은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인 말라세지아균의 세포막 합성 자체를 방해해서 숫자를 빠르게 줄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임상에서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이 확인됐는데, 특히 케토코나졸 샴푸를 사용한 여러 연구에서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가려움, 홍반, 각질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줄었고요. 대부분의 증상이 초기 대비 확실히 감소했어요. 그리고 케토코나졸이 중요한 또 하나 이유는 두피 염증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두피염이 반복되면 모낭 주변 미세한 염증이 계속 유지되는데, 케토코나졸은 이런 염증 신호들을 억제해주는 작용도 관찰됩니다. 그래서 두피가 좀 더 편안해지고 열감이나 자극감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성분입니다. 시클로피록스 올 아민이라는 성분인데, 지루성 두피염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시클로피록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작용 방식이 다른 성분들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케토코나졸이 곰팡이 세포막을 만드는 경로를 차단해서 말라세지아를 억제한다면, 시클로피록스는 곰팡이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금속 의존성 효소들을 직접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효소들이 멈추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곰팡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분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이 있는데, 바로 염증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보면요, 염증 매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의 분비 자체를 줄여주는 항염 작용도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 자체로도 두피가 붉고 예민하게 올라오는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들, 가려움, 홍반, 자극 등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클로피록스는 단순히 비듬만 줄이는 게 아니라 두피가 붉어지고 따갑고 뾰루지가 올라오는 염증성 지루성 두피염에서 특히 효과가 있다. 임상시험에서도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시클로피록스 샴푸를 4주 동안 사용했을 때 지루성 두피염 환자의 93%에서 증상이 의미있게 호전되거나 거의 사라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반면 같은 조건에서 위약 그룹은요, 41% 정도에서 두피염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 자체가 시클로피록스가 가진 항염 효과 때문이 아닐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600명이 넘는 임상 자료에서도요, 가려움이나 약한 자극감이 단 1% 정도였고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했다. 그래서 안전성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 부작용도 크게 없구나를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볼 성분은 징크피리치온, 징크예요. 이 성분은 비듬 샴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루성 두피염을 다룰 때도 꾸준히 연구되어 온 그런 성분이에요. 징크피로치온이 가진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곰팡이가 살아가는 대사 시스템을 직접 흔든다는 점인데, 말라세지아균이 살아가려면요, 철황 단백질이라는 걸 꼭 써야 하는데, 이때 징크피로치온은 균 내부로 구리가 비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만들고요, 그 과정에서 철황 단백질들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결국 말라세지아의 대사가 멈추고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지게 돼요. 이런 기전은 케토코나졸이나 시클로피록스와는 조금 달라요.
케토코나졸이랑 시클로피록스가 곰팡이균에 막을 부수는 계열이라면요, 진급피리오치온은 대사를 교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균을 저해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지금까지 세 가지 성분을 따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성분이 얼마나 더 강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비교를 위해서 유럽 피부과 학회지에 실린 유명한 비교 실험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핵심 균인 말라세지아를 각각의 세 성분이 얼마나 강하게 균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똑같은 조건에서 직접 비교한 연구예요. 첫 번째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 연구팀이 말라세지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각 성분의 최소량을 측정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케토코나졸은 12.5나노그램, 진급피리치온은 약 4.8 마이크로그램, 시클로피록스 오라민은 약 50 마이크로그램. 단위가 다르죠. 나노그램과 마이크로그램은 1000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연구팀이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케토코나졸은 시클로피록스보다 약 5000배, 진급피리치온보다 약 480배 강하게 작용했다. 즉 곰팡이를 누르는 힘 하나만 놓고 보면 케토코나졸이 압도적으로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성기 지루성 두피염에서 케토코나졸을 먼저 쓰는 이유가 이 실험 결과 하나만 봐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죠. 두 번째 실험은 실제 상황에 조금 더 가까운 연구예요. 이번에는 기니피그한테 말라세지아 감염을 유발한 뒤에 샴푸 형태로 각각의 세 성분을 적용해봤습니다. 결과는 거의 똑같았어요. 케토코나졸은 24마리 중에 23마리에서 말라세지아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진급피리치온이랑 셀리늄 서파이드를 같이 사용한 그룹에서는 절반 정도에서만 균이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클로피록스 오라민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케토코나졸보다 효과가 조금 더 떨어졌다. 그래서 시험관 연구에서도, 실제 동물을 이용한 피부 연구에서도 말라세지아를 억제하는 능력은 케토코나졸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진급피리치온, 그 다음 시클로피록스 오라민, 이 순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항진균력만 보면 케토코나졸이 1등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 두피염 치료는 말라세지아만 줄이면 끝, 이게 아니거든요. 시클로피록스는 항염작용이 강해서 붉고 따갑고 뾰루지가 있는 염증성 두피에서 임상 반응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급피리치온은 두피 표면 환경을 안정시키고 재발을 늦추는 역할이 커서 유지 관리나 데일리 케어에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을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 메커니즘도 다르고 실제로 응용되는 그 역할도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실제 치료 로드맵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면요. 첫 번째, 급성기, 염증이 심하고 기름이 폭발하고 가렵고 뾰루지가 올라오는 단계, 이런 단계일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불이 난 상태예요. 불을 먼저 꺼야 하니까 가장 강력한 소화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케토코나졸 2%, 시클로피록스 오라민 두 성분 중에서는 어떤 걸 쓰느냐, 두피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름이 많고 비듬이 있고 냄새 나고 각질이 있다, 케토코나졸이 조금 더 잘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피가 붉고 열감이 많고 따끔따끔하고 뾰루지가 좀 자주 나는 편이다, 트러블이 자주 나는 편이다, 시클로피록스가 더 반응이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열심히 사용하면 급성기 두피염은 거의 가라앉는데, 이런 급성기 두피염이 심한 상태에서는 보통 주 2회 정도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거품을 충분히 낸 상태에서 4분에서 5분 정도 충분히 방치했다가 헹구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 안정기에서는요,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증상이 나아지니까 바로 약용 샴푸를 줄이거나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2-3주 안에 다시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요, 사용 빈도를 조금씩 감량해보세요. 케토코나졸 시클로피록스 샴푸를 주 1회로 감량하고,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두피에 조금 자극이 없는 조금 순한 데일리 샴푸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강한 샴푸는 좀 줄이고 두피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유지기예요. 많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재발이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루성 두피염은 완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발을 얼마나 최대한 늦출 수 있는가, 이게 치료 성공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진급피리치온은 말라세지아 재증식을 늦추고요, 지성 두피의 기름, 각질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강점이 있어서 이 단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 2-3회 또는 상황에 따라 데일리로 자극이 없어서 부담 없이 관리용으로 쓰기 좋아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진급피리치온을 잘 활용하면 재발 간격이 몇 주에서 몇 달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하는 빈도를 늦춰주는 거죠. 다만 이 진급피리치온이라는 성분은 생식 독성의 이슈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예 금지가 되고, 진급피리치온을 대체해줄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성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리스크가 있는 성분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인체에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서 아예 퇴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런 성분들이 실제로 말라세지아균을 어떻게 줄여주는가, 사용을 한다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에 중점을 맞춘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징크피리치온이 고농도로 들어간 성분을 써야겠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케토코나졸이랑 시클로피록스 오라민이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면 징크피리치온은 잠깐 옆으로 제쳐두고 두 가지 성분에 집중을 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권장해드려요. 사실 이 항진균 샴푸들은 성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작용하지만 사용법에서 효과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품을 내고 바로 헹구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이런 약용 샴푸들은요, 두피에 닿자마자 작용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두피 표면의 기름막, 각질층을 통과해서 말라세지아가 있는 곳까지 충분히 스며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말라세지아 균들을 억제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4분에서 5분 정도 거품을 충분히 방치했다가 헹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잡아도요, 체감되는 효과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는 사용 횟수예요. 케토코나졸, 시클로피록스는 둘 다 약용 샴푸예요. 두피 장벽에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쓰기보다는 보통 주 1회에서 심한 경우는 주 2회에서 주 3회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징크피리치온은 성분 자체는 조금 더 순하다곤 하지만 역시 데일리로 과하게 쓰면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식 독성에 대한 큰 이슈가 있어서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런 거에 대한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퇴출이 된 거고요. 어쨌든 징크피리치온도 사용을 한다면 주 1회에서 주 3회 사용하시거나 또는 다른 성분들이랑 교차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 자, 세 번째는요, 머리를 감을 때, 마사지를 할 때, 거품을 낼 때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 살살 부드럽게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너무 박박 하시면 안 돼요.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두피를 긁거나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각질층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두피가 자극이 되면서 그 사이로 말라세제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연약하다,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미세한 상처만 생겨도 염증이 확 악화될 수 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 두피는 최대한 너무 긁지 마시고 샴푸 하실 때도 손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살살 두피를 구석구석 골고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는 미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은요, 두피에 또 하나의 자극으로 작용해서 피지샘을 자극하기도 하고 약해진 두피 장벽을 더 손상시킬 수도 있고요. 염증을 좀 더 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겠죠. 이 모든 작용들이 지루성 두피염을 더 열받게 만드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 혹은 약간 차가운 물이 머리 감는 물 온도로는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약성분들이라서 두피에 남아있으면 혹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반대예요. 샴푸 성분이 남아있으면, 특히 케토코나졸이나 시클로피록스 오라민 같은 징크피리치온 같은 약용 성분들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자극이 되고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헹굴 때는 충분히 꼼꼼하게 헹굴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약용 성분들을 사용할 때는 더 신경 써야 돼요. 드라이할 때는 뜨거운 바람 쓰지 마시고, 지루성 피부가 있는 사람들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으로 말릴 때는 거리를 멀리 하시고, 두피를 직접 향하지 않게 하시고, 두피를 향해야 될 때는 찬바람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지 분비도 늘고 염증도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드라이어의 기본값은 찬바람이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두피염이 심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머리를 감고 바로 모자를 쓴다거나 또는 머리를 말리고 바로 또 잠자리에 드는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말렸다고 생각해도 두피 안쪽 머리카락 뿌리 쪽은 수분이 꽤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모자를 눌러 쓰거나 베개에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두피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습기가 그 안에 갇히게 되면서 곰팡이균이나 균들이 증식하기 가장 적합한 환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샴푸 후에는 드라이하고 나서 가능하면 조금 시간을 충분히 두고 두피가 완전히 건조된 뒤에 모자를 쓰거나 베개를 베는 게 좋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면 단순히 가렵고 기름지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탈모와도 연결이 되기 쉬워요. 실제로 탈모가 시작되면서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거나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지루성 두피염에서 시작해서 탈모로 이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탈모가 악화되고요.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계속 긁거나 이런 습관이 생기면 거의 비가역적인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흉살이 생기면서 섬유화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는 머리가 안 나거나 굉장히 약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루성 두피염 자체가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균에 대한 염증 반응, 피지 과다, 장벽 손상이 겹쳐서 생기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기본 축도 항진균제와 항염증제, 피지 조절이 되는 거고요. 이 염증이 두피에서 오래 반복되면 모낭 주변 미세 염증이 계속 생기고 자극이 되고 성장기가 짧아지고 모발이 굵게 자라기 전에 일찍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이고,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는 사람들의 모낭 주변 두피를 조직 검사해보면 모낭 주변에 면역세포 침입이 돼 있고 미세염증, 지질 친화성 미생물이 모낭 손상을 키울 수 있다라는 소견이 실제로도 관찰되고 있고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피염이 있는 탈모에서는 염증과 미생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탈모 치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고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항진균 샴푸들, 특히 케토코나졸, 시클로피록스오라민 이런 성분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특히 케토코나졸 2% 샴푸와 탈모 개선에 대한 결과가 임상 연구로도 나온 게 있는데, 케토코나졸 2% 샴푸를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들에게 6개월 동안 사용하게 했더니 모발 밀도는 약 18% 증가했고 모발 굵기는 약 7% 증가했고 피지선 면적은 약 19%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모발 밀도, 굵기, 성장기, 모낭 비율이 모두 개선됐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표본수가 아주 크진 않지만 두피 미생물 염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모낭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항진균 샴푸가 휘나스트리드, 두타스트리드 같은 탈모약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두피가 기름지고 쉽게 붉어지는 탈모 환자분들에서는 말라세지아와 두피 미생물을 조절해야 되고요. 만성 염증과 피지 과다를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모낭이 버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생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균 샴푸만 쓰면 탈모가 치료된다,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두피염이 동반되어 있는 탈모라면 항진균 샴푸를 적절히 잘 사용하셔서 두피 환경도 같이 안정시키는 게 탈모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은 길었을 텐데,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 지루성 두피염이 반복되는 분들, 그리고 탈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샴푸 성분이 중요한 건 맞지만 내 두피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메커니즘만 잘 잡아도 두피가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행동으로 또 한번 잘 옮겨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